국회가 내일부터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지금 일자리 예산과 남북 협력 예산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정청 회의에 나온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면 더 큰 모순에 빠지게 될 거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체설에 대해서는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둘러싼 외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은 필요한 돈을 다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는 일본 외무상의 노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향년 8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영화계 인사 등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영결식은 모레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경찰이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의혹의 피해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폭행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 씨 이외에도 다른 피해 사실이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 피해자를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양 회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오늘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탓인데 화요일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는 당분간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국회가 내일부터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미경 심사, 면도날 삭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폭 깎겠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큰 일자리 예산과 남북 협력 예산이 이번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도 내일 열립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당정청이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70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내년 예산의 가장 중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고용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구현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원 확대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 재정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공조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국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한 면도날 삭감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바른미래당도 낭비성 예산 사업을 없애고 제대로 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내일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에 나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심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에만 경제를 맡기면 더 큰 모순에 빠질 것이다. 또 내년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체설에 대해서는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아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야당 등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 비판 목소리에 대한 반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주장을 놓고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입니다. 최근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내년엔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거나 위기론이 근거가 없다는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두 사람의 교체설을 두고는 본인들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도 말을 아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입니다.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혁신성장 장관회 끝나고 한 얘기 그대로인데. 김 부총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정책 방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를 놓고 이제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최재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연말국회는 예산 전쟁이라고 하죠. 야당은 깎으려고 하고 정부 여당은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예. 오늘 당정청 회의는 바로 이 전쟁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잘 싸워보자 이렇게 결의 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집행하는 것 당연하다. 또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 실장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만큼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70조 5천억 원인데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만큼 내년에 나라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겁니다. 예,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이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한 거는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이 예산을 놓고 세금 낭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낸 논평을 보면 어떤 예산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윤영석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가져왔습니다.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과 허울뿐인 단기 알바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겠다. 남북 경협과 일자리 예산을 이번 예산 전쟁의 승부처로 꼽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 3은 남북 경협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 1천억 원 정도인데 정부 여당은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려면 꼭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당은 아니 북한이 아직 핵 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경협 너무 성급하다. 6,500억 원은 필요 없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 논평 중에 허울뿐인 단기 예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여야 입장 차이가 꽤 큰데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 사상 최대라고 하죠. 여야가 부딪히는 대목은 정부가 직접 돈을 대는 직접 일자리입니다. 여당은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공공 일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제나 임시직, 단기 알바고 가짜 일자리다. 8조 원을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1년 전에 좀 어땠는지 다시 되짚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되던 날의 국회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악수도 나누고 저렇게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아예 거부했고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켜야 할 법정 시한은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역시도 막판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2월 2일입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은 필요한 돈을 다 줬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는 일본 외무상의 노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3일 가나가와 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가들이 지혜를 짜낸 것으로 보상과 배상은 일괄적으로 일본이 한국 정부에 돈을 지불하고 한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돈을 다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용 재판 결과가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 가장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입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엔 한국 정부가 빨리 알아서 조치를 취하라고만 말했습니다. 韓国政府に対してしっかりとした毅然とした対応を取るように求めました。 그러다가 1일엔 100%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니 이번엔 한국 측이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 연설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꺼낸 건 일본 내 강경 여론을 더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생각을 정리하고 시간을 벌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의 말처럼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용 재판을 둘러싼 양국 간 외교 갈등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배우 신성희 씨는 한국 영화사의 산 증인으로 꼽힙니다. 모두 512여 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8순이 넘어서도 영화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만큼 천생 영화인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는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의 큰별 원로 배우 신성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6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후 전남의 한 의료기관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1960년 영화 로맨스 빠빠로 데뷔한 신성희 씨는 이후 1964년 맨발의 청춘을 통해 국민 배우로 등극합니다.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 등 수많은 히트작을 쏟아낸 고인은 1960, 70년대 음악을 주름잡은 스타였습니다. 지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시대의 청춘을 연기하며 한국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죽기 전까지 510여 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8순이 넘어서도 영화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약속을 안 어겼어요. 철저하게. 나로서는 두 책임감을 갖고 가다 보니까 많은 작품이 오게 되고 또. 지난 10월 투병 중에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고인이 기획했던 영화 소확행은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화인들에게 신성희 씨는 영화밖에 모르는 천생 영화인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관리도 참 잘하셨고 또 이 병이 아프실 때 후배들이 놀란 게 아니 왜 그분처럼 철저하게 그 연기자 몸을 다스렸는데 우리 남편은 영화인인 것 같아요. 아주 영화물이 뼛속까지 들어갔어요.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냥 영화는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고 장지는 고인이 직접 건축에 살던 집이 있는 경북 영천으로 정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양 회장이 직원 손에 불까지 붙였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의혹이 계속 나오는 만큼 경찰도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양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계열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엽기 영상만으로도 폭행과 강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압수물에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공개된 동영상 속 폭행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다른 추가 폭행 사실들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 조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도 양 회장의 별건 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양 회장이 5년 전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B 씨를 자신의 친동생 등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인데 피해자인 B 씨가 양 회장 일당을 지난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동생 양모 씨를 재판에 넘기고 양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서울고검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해 공동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양 회장의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런 폭행과 갑질 말고도 양 회장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불법 영상물을 올려 돈을 버는, 그래서 유포의 핵심 경로가 된 웹하드 문제입니다. 양 회장이 1,000억 원대 부를 쌓는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실제 전직 업계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불법 영상물을 모두 내리니 수익이 바닥을 쳤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방법은 없는 건지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진호 회장 소유의 웹하드 위디스크 홈페이지입니다. 제목에 실제, 일반인 이런 말이 들어간 성인 영상물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 영상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목소리는 높아져 왔고 정부도 여러 차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웹하드 등 유포 카르텔을 통한 불법 촬영 유포행위 또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하지만 근절은 아직 까마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돈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싹 다 지웠었어요. 바로 수익이 거의 바닥을 쳤죠. 수익이 70% 정도 되다 보니까. 불법 컨텐츠를 거의 완벽하게 걸러내는 DNA 필터링 기술이 개발된 게 10년 전이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그 저작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차단은 가능은 하거든요. 막으려고 의지가 있었으면은 상당수 많이 차단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배경엔 웹하드가 아예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와 수익금을 나누는 구조가 있습니다. 일종의 상생관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카르텔이 구축돼 있는 셈입니다. 피해 촬영물 및 불법 유해 정보를 공공 DB로 만들어서 필터링 업체를 통해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웹하드 감독 기능 강화 없이 양 회장 개인에 대한 일벌백계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오늘 날씨는 맑았지만 서쪽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화요일까지는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바람에 춤추는 갈대숲 사이로 가을 풍경을 즐기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도심 곳곳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좀 많이 건조하고 좀 쾌쾌한 느낌? 네, 그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대기 흐름도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중반 비가 오면 다시 대기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로 낮게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 대전은 17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틀 뒤에 열립니다. 상원의원의 3분의 1,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 선거인데 이 4년 단위로 열리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에 열린다고 해서 중간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에 대한 평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우리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판세를 보면은 친트럼프 진영과 반트럼프 진영이 각각 결집을 하면서 막판에 경합 지역이 늘었고 그래서 결과도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But I
need you to vote for a Republican House and a Republican Senate. It's very fragile. It can be taken away. All of the things, the tax cuts, the regulation cuts.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저녁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중간선거 막판 판세가 위태롭다면서 공화당 후보에 투표를 호소한 겁니다. 4일 현재 선거 예측기관 538에 따르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85.1%입니다. 거꾸로 상원에선 공화당이 가반을 유지할 확률을 84.6%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 간 막판 대혼전이 벌어지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과 이틀 후의 선거지만 투표함 뚜껑을 열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경합 지역이 하원 36곳, 상원 6곳입니다. 2014년 중간선거 땐 36.7%였지만 이번엔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높은 투표율도 마지막 변수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더라도 외교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어서 대북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의회 감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루블린 아메리칸대 교수는 JTBC에 민주당이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청문회를 열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 유착 의혹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3.1포가 오늘 우리 쪽에 1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신라시대 경순항이 그 경치에 반해 사흘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는 곳입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못 갔던 건데 남북 민간 교류 행사로 잠시나마 길이 열렸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관동 8경 중 하나인 금강산 3.1포입니다. 36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져 있고 4명의 신선이 놀고 갔다는 터에 세워진 사선 정도 보이는데요. 이곳이 우리 측에게 공개된 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0년 만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곳에 하루 동안 놀러 왔다가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서 여기에서 무려 3일 동안을 묵어 갔다고 해서 소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한 와우도도 호젓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측 250여 명, 북측 90여 명의 민간인들이 금강산 등산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노동, 여성, 교육 등 각 분야 단체들이 모인 남북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11년 만에 금강산에서 1박 2일간 만난 겁니다. 지난 10년간 북남 사이의 내화의 발길이 끊기고 정적이 흐르던 여기 금강산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면 이 땅의 평화체제 구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남북민화협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에는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진상규명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초청했고 연내에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된 만큼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제일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사항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인 만큼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봐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레부터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에 붙는 세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기름값이 떨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평소처럼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모레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기름값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땅 넣으면은 한 10만 원? 나이 들으니까 이제 소득이 별로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부담이 되는데 고맙고 도움도 되고 그러네요. 그게 되겠어요? 항상 그게 회사들 그 배만 불리고 항상 그래왔잖아요. 실제로 돌아오는 거 하면 3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낮춥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리터 쓰는 경우 6개월간 최대 73,8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업체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기름값을 내리겠느냐는 겁니다. 재고 형태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소진해야지 내실 테니까 좀 며칠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내 정유사 4곳은 직영주유소에서 재고일지라도 당장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춰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중 10%에 불과해 전체 업체의 가격 하락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어제와 오늘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조금은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기기 증인들의 유가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이식인들의 만남을 가진 건데요. 기증자와 이식인 당사자를 직접 알리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격려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우리나라 장기기증 문화의 현주소를 유정화 기자가 짚어봅니다. 18년 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강성민 군은 갑작스런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8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신체 건강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제2, 제3의 우리 아들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자.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미 죽은 아들을 2번 죽인 것 아니냐는 시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의 희망은 가족의 장기를 받은 이식인의 안부라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내 자식을 보내고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소식 한 번 못 듣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유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역시 감사의 표현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식을 제가 못 받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못 살아 있을 거예요. 국내에선 양측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나 지나친 감정 표현을 주고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기증인의 가족들과 이식인들이 모인 자리에선 비슷한 날짜에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반가움에 목이 메입니다. 손을 맞잡고 생전 사진을 보며 아픔을 나눕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죠. 아빠가 마지막까지 되게 좋은 일 하고 가셨고 되게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장기 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는 연간 500여 명 수준. 이마저도 2016년 이후 감소세입니다. 장기 기증 희망자는 142만 명, 전 국민의 2.8%에 불과합니다. 장기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기증자 유가족들이 기증하신 다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안부만이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위로가 되시고요. JTBC 유정화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히려 고립되거나 격리돼서 병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현실과 대책을 최규진, 어환희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딸이 떠난 방을 엄마는 매일 청소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온 환청은 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치료를 받은 딸은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몇몇이 둘러 앉아서 얘기들 하고 웃고 그러면은 꼭 우리 집네, 저 집 딸은 미쳤어. 정 나갈 일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들 없는 데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기도 하고. 전 세계 조현병 유병률은 1%. 우리나라 환자 수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병을 숨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집에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거지.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부각되고 있지만 전체 강력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 정도입니다. 게다가 환자 관리는 온전히 가족 몫입니다. 정부가 설립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수용률이 4%에 불과합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약물로만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사회 기술이라던가 지역사회 적응이라던가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관리자가 외국 대비 굉장히 부족한 측면. 전문가들은 조기 진료와 장기 관리가 된다면 환자들도 얼마든지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H씨에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건 6년 전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먹는다는 그런 압박감이랑 그다음에 약을 어디 숨겨두고 남 몰래 약을 복용하고 1년 만에 퇴사했고 다른 회사에서도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병력이 알려져 퇴사 압력을 받기도 하고 숨기고 치료받기도 힘들었습니다. 15차례 입퇴사를 반복하다 지난해부터는 구직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더 깊어졌지만 정신장애인 등록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나쁘고 안 좋다, 이익이 될 게 없다라는 게 의무고용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을 해도 정신질환자들이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 L씨는 정신장애인 등록 4년 만에 식당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병력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심 같은 정년 때까지 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 싶어요.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리 고립이 아닌 직업활동이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좋은 치료약이자 이들이 사회에 어우러지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가을 야구 마지막 시리즈에 오른 SK가 한국 시리즈 첫 경기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끝내기의 주인공들이 오늘도 홈런을 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 5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한동민은 한국 시리즈 첫 홈런도 쏘아 올렸습니다. 1회 초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으로 포스트 시즌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의 역전을 허용한 6회 초, 이번엔 가을 남자 박정권의 홈런이 터졌습니다. 투런 홈런으로 결승점을 올린 박정권은 한국 시리즈에서도 1차전 MVP에 올랐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실책으로 고전했던 SK는 고비마다 3루수 강승호의 멋진 수비가 함께했습니다. 2회 말 최주환의 땅볼을 백핸드로 잡아 주자를 아웃시켰고 5회 말엔 박건우의 어려운 타구를 잡아내 실점을 막았습니다. 반면 정규 시즌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던 두산은 올해 쉬어서인지 실수가 잦았습니다. 번트에 실패하고 도루에도 실패하고 1루수 오재일은 송구 실책으로 SK의 추가점까지 내줬습니다. SK가 두산을 7대3으로 이기고 플레이오프 기세를 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13개의 홈런을 친 SK는 한국 시리즈 1차전부터 드넓은 잠실 담장을 넘기며 홈런쇼도 예고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2018 JTBC 서울 마라톤이 오늘 잠실에서 열렸습니다. 달리는 즐거움과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풀코스를 가장 빨리 완주한 선수는 에티오피아 니게우 선수였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붉은색 출발선 앞에 선 선수들의 얼굴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자 일제히 뛰쳐나갑니다. 19년간 이어진 중앙 서울 마라톤이 울긋불긋한 단풍 속에 JTBC 서울 마라톤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발했습니다. 2시간 6분대 우승 후보만 4명이 참가하면서 기록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마라톤 강국 에티오피아의 아세파 니게우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남자부 국제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남자부에선 최민용이, 여자부에선 김성은이 가장 빨랐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마라토너들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50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가 목표였는데 제가 해냈어요. 제 목표를 달성한 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렇던 마라톤 대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도 뛰는 속도도 제각각이었지만 자신만의 레이스를 끝낸 2만 마라토너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유류세입니다. 어제까지 무려 18주째 연속 상승했던 기름값. 그나마 모레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하면서 그 상승세는 좀 꺾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유류세는 일단 교통세가 529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이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그리고 또 26%인 주행세가 각각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름값이 얼마건 간에 유류세는 정액으로 746원, 지난 9년 동안 고정돼 있었습니다. 유류세가 이렇게 전체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내려도 기름값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변명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유류세를 내리니 기름값에도 곧장 영향을 줘야 할 텐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특정 상품에 붙는 세금이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보다는 배기량이 큰 고급 승용차를 모는 고소득층에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올릴 때는 재빠르면서 내릴 때는 더디기만 한 업체들이 과연 유류세 인하에 맞춰서 기름값을 잘 내려주겠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리 사놓은 재고를 소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기름값을 내렸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6개월이 지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또 정책의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유류세였습니다. 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공채에서 면접 전형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한 박 전 사장의 지시로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 처리됐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간의 인도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한 뒤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 개막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한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을 방문한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곳저곳 찌그러지고 부서진 차들이 고속도로 요금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톨게이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다른 차들을 들이받으면서 31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고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 식인 호랑이가 대대적인 포획 작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사살된 호랑이는 인도 서부에서 2년여 동안 마을 주민 최소 13명을 물어 죽인 암컷 호랑이인데 인도 당국은 호랑이가 포획단이 쏜 마취총을 맞은 뒤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농담 아닌 농담입니다. 예, 무슨 사진인가 잘 봤더니 배가 상당히 나온 남성의 사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리성건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 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에게 했다는 말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성원 위원장이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군요. 어떤 말입니까, 이번에는? 네, 이번에 했던 말은 지난달 5일이었는데요. 북한에서 열린 14선언 11주년 기념식 만찬장에서 있었던 말인데 리 위원장이 김태년 의장에게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배 나온 남성분들, 배 나오신 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농담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격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발언을 한 게 맞습니까? 일단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김태년 의장은 본질이 아니라면서 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예.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이게 당사자는 그러니까 언급을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꺼린 모습이군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배석자들도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있다고 합니까? 네, 그래서 배석했던 민주당 관계자에게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일단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만찬장 자체가 여러 테이블로 나누어져 있고 리성건 위원장만 헤드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예. 실제로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측 인사만 150여 명에 달합니다. 이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두가 이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건 김 의장이지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지금 겁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테이블이 저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헤드 테이블에는 이제 저렇게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당 발언이 있었던 만찬장 모습은 아니지만 예. 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듣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온 것 14선언 기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뭐 한 달이 지난 건데 냉면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뒤늦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기념식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한 말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딴지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확대되고 증폭돼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당을 지목한 건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감장에서 리성건 위원장의 냉면 발언을 문제 삼았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해당 페이스북 글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냉면 사진과 함께 당청에 핍박당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불쌍하다 이러면서 냉면 사진과 함께 냉면에 물 타지 마세요 이렇게 적힌 글씨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성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런 발언을 들은 기업 총수가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자 물타기 하지 말라 이렇게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 관계자의 분석인 거고요. 만약에 이성건 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거라면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일단 발언을 만약 한 게 맞다면 이 외교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자들이 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이 뻔하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를 하기 위해 좋은 소재였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허용되지 않은 드레스 코드입니다. 예, 드레스 코드. 어떤 옷을 입는 양식 이야기하는 걸 텐데 옷 이야기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란이 되는 사진 자체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우간다 주재 터키 대사인 야유잘프 대사입니다. 예. 지난달 29일 대사관에서 열린 터키 공화국 수립일 공식 행사장에서 이처럼 그리스 의상을 입고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의상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까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터키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처럼 의상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소환 조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본국으로 소환 조치할 정도로 문제가 된 거는 이 터키의 역사적 배경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이 터키는 1919년부터 1923년까지 그리스 등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여서 승리했고 그 결과 공화국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라 이 공화국 수립일 공식 행사장에서 그리스 옷을 입은 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어찌 보면은 뭐 아주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마치 뭐 우리 광복절 행사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온 뭐 그런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터키 대사는 왜 그리스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럽니까? 이 터키 대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올해를 트로이 해로 정했는데 이를 알리려고 이 의상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터키 정부는 실제로 터키 서부에 있는 트로이 유적지를 알리기 위해서 올해를 트로이의 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설이나 얼음도 관측되겠습니다. 목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